오늘은 이제 부동산 버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책에서 봤던 것처럼, 신용화폐 팽창으로 통화량이 증대되면서 이제 부동산 버블 경제인데 여기에서 예시로 나왔던 게 예전에 2008 금융위기가 우리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잖아요. 그 2008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었는지를 보면은 그때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했었는데 이 리먼 브라더스가 뭐 때문에 파산을 했냐. 결국에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파산을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파산했는데 이게 미국 금융 위기 때가 부동산 버블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프라임 등급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용 등급 높은 프라임 등급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내줬어요. 아파트나 뭐 집을 대출, 담보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샀는데 어쨌든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신용도가 낮다라는 거는 수입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이 지금 낮다라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 돈을 버는 능력이 낮으니까 갚을 능력도 없었겠죠. 근데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뭘 했냐? 그럼 이자도 대출해서 갚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갚을 수 없는 능력 이상의 대출을 하면서 이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집값들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하겠죠. 너도 나도 집 산다고 막 하니까 이제 대출이 너무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 집값은 엄청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대출을 받아도 더 이상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너무 많은 물량이 나와버려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때 이거를 이제 내가 1억의 집을 샀는데 지금 7천만 원밖에 안 돼. 3천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 못한 사람들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산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랑 연결되어 있던 각 세계에 있던 은행들도 같이 줄도사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도 줄도사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건데 이때 미국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뭐였었냐. 양적 완화로 개인 채무를 갚게 했어요. 돈을 자꾸 푼 거예요. 자꾸 계속 풀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도와주고 대신에 기업 채무를 늘렸어요. 근데 나라에서도 어쨌든 작은 애들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뿌린 걸 거잖아요. 그때 개인 파산하는 사람들을 기사회생을 시켜주고 대신에 이제 기업들이 그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산이나 R&D 이런 데다 썼겠죠. 그리고 이제 임직원들 돈도 줬을 거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채무량이 증가가 되는 게 좀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올해 그 정부에서 이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개인 20대 30대 개인 채무 변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면서 되게 반발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가 폭등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뭐 코인이라든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워낙 그게 안 좋다 보니까 빚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프로그램, 이제 낮은 이자로 이제 해주겠다, 뭐 아예 변제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한 투자로 인해서 그런 건데 그것까지 변제해주냐라고 해서 지금 요즘 말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나라에서 빚을 진다는 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또 기업 채무로 가게 되면은 기업 채무에서도 기업도 채무가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그것도 파산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지수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잘 봐야 돼. 여기에 뭐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유심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 때문에 되게 휘청휘청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여기서 한 GDP 기준으로 70% 정도가 우리는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수에는 30%밖에 안 돼요. 모든 생산량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근데 이 세 나라가 우리가 주요 수출국, 수입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외환 보유라든지 이렇게 스스로가 내실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쭉 보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사이클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신용 팽창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세 가지 여기 나오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지속 성장.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그 신용 얼마나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볼 때, 경제가 좀 잘 돌아갈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민 대출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뭐 빚이 얼마가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출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큰 보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뭔가 확대되고 늘어가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조금 더 안 되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투자에 어디에 뭐 투자 금액이 뭐 얼마가 들어왔다, 유치가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런데 자꾸 이제 투자가 된다라는 거는 경제가 활성화가 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에서도 훨씬 더 내가 뭔가 이제 소득을, 이익을 벌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경기가 낮을 때 이제 생존형 대출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속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엔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이제 생산이 증가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이 있다, 소비력이 증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력이 증가하려면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소비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기억에 남았던 용어 중에 하나가 그 소비 주도의 성장이었거든요. 네, 그 소비 주도 성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건 결국에 내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을 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엔 서울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벌 곳이 서울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돈을 버는 곳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단순하게 일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니까 자영업도 잘 돼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또 자영업자들도 서울로 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는 돈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많이 벌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살기가 편해지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하게 됐고,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됐던 뭐 7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서울로인데, 서울은 이제는 너무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까지 넓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경기권, 그래서 우리나라 뭐죠? 남한이죠. 이게 밑으로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이 서울 같아요. 거의 이 경기도하고 서울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 3분의 1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개발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구미나 이런 데 삼성이나 LG 이제 공단 지역들이 여기 특화됐던 지역이라서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었고, 이제 이게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도 이제 2차 밴더, 3차 밴더 다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단 형성이 엄청 많이 돼서 거기가 정말 잘 살았던 곳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본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이 지방은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를 위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철길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해 버렸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인데 파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파주가 아니라 김포. 제 김포 그때 LG 디스플레이 있는 곳을 갔을 때 건물이 되게 낮게, 거기에 높은 건물이 안 되더라고요. 공항 때문에. 그래서 해봐야 한 10층, 한 20층밖에 안 되는 건물이 엄청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예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완전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건물이 일자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상가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 건물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중소기업 본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그런 경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고 점차 기업들이 그쪽 서울에 있던 데가 이제 김포 쪽은 거의 서울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이라고 해서 다 그쪽으로 많이 옮겨지고 그러면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김포공항에 이제 내리면 보면 논밭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공항 내리면 아마 기업 건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지금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계속 이제 공사 짓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도 또 돈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어디에 뭐 하더라 통신들 많잖아요. 뭐 들어온다 하더라 이러면 이게 그 소문이 났을 때 그거 이제 부동산 값은 제일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작네. 어떤데 그 뒤에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공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거기 동네 일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을 짓고 있다 보니까 인부들이 많이 오잖아요. 인부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식당들 있죠. 그 한밥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간이로 설치한 식당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돈을 쓸어 담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카페 같은 거 이제 요즘에는 트럭에다가도 카페를 많이 하니까 점심 먹고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파는 분들도 이제 최소 여기가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때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짓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몰리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자야 되니까 자는 환경들도 이제 되게 활성화가 되고 평택이 진짜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요즘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아까 아침에 이제 현영님 보내주셨던 것처럼 안성이 평택이랑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근데 안성은 그 산업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진짜 농업도시예요. 그 농업도시인데 거기도 지금 아마 연결이 돼 있어서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결국에는 개발도상국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이 도시화가 된다라는 게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머징 국가라든지 앞으로 개발도상국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대부분 보면은 농업 기반의 국가들이에요. 농업 기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구가 많아요. 왜냐면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보면은 이제 형제들 막 7명씩 막 이렇잖아요. 뭐 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았던 것 같은 형태가 지금 그렇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왜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결국엔 여기가 아직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뭐가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라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한동안 뭐 베트남 투자, 뭐 인도 투자 이런 것도 엄청 유행했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잠잠해졌잖아요. 이제 점제적으로 코로나 위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 꺾이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 그 다음 대안을 또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찾을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자,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이 이제 시중에서 돈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 다음에 대안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좀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